네, 안녕하십니까. 도겸입니다. 자, 이번에는 며칠 전에 이제 팟빵에 올라와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이제 약속한 바 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좀 짬이 났네요. 그래서 그 답변을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부하려는 자라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여기서 부는 이제 부자라는 느낌 같아요. 자,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는 팟캐스트 초창기부터 꾸준히 듣기 시작한 애청자이고, 협회장님의 방송만 듣고, 다섯 채의 빌라와 다세대를 낙찰을 받고, 마음속 깊이 선생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저의 투자 방향을 놓고 고민하던 중, 최근에 우연히 갭 투자로 아파트를 수백 채 샀다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파트는 거품이 많고 이익이 적다라는 선생님의 책과 강의를 듣고 이제까지 찾아보지도 않았던,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요. 저, 저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던 저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책에서는 시세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소형 아파트를 전세 끼고 시세나 급매로 사면 2년 후에 전세가 상승하니까 그 상승분만큼의 현금 흐름이 계속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를 만한 아파트를 샀을 때 그렇다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를 수백 채를 소유하고 전세로 놓으면 자연스럽게 전세 상승분의 만큼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몰랐던 내용이라서 솔직히 솔깃하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낡은 빌라 다세를 중심으로 현재의 월세로 이득을 얻고, 쉽게 팔지 않고 개발을 기다리며 쭉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섯 채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무언가 투자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투자 방식을 반복하며 고수할지, 아니면 새롭게 무언가 다른 형식의 투자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너무 헷갈리고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또 썼네요. 예. 안양수원 지사장님도 방송에서 아파트가 수십 채라고 하시던데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투자를 하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떤지, 권하실 만한 방법인지 등등 이렇게 해주시고, 뭐 스파레주 6기 신청을 해야 하나 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6기 신청하실 분 같으면 진즉에 했겠죠? 예. 자, 그 농담이고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그날 13일 날 방송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도무지 시간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조만간 7시에 초보탈출 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급하게 지금 방송실에 내려와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해 주신 분이 궁금한 것은 갭 투자라는 게 있다. 누군가 이제 만든 말이죠. 갭 투자. 이게 이제 그 집이라는 게 있으면 시세가 있죠. 시세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시세가 2억이면 전세가 예를 들면 1억 8천 정도 되는, 거의 이제 육박하는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2년 후에 1억 8천이 전세금이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자, 2억짜리를 1억 8천 전세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투자되는 돈은 2천만 원 플러스 이전 비용이죠. 이전 비용을 이제 투자를 해서 집을 샀더니 전세가 나중에 2억이 돼버린다. 그럼 전세가 만약에 2억이 돼버리면 나는 2천만 원을 더 받게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실제로는 나중에 투자금이 없는 상태로 여러 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갭 투자가 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만들어 그런 말을 하길래 이게 뭔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냥 전세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죠. 매입하고 그러다가 전세가 올라간다. 전세가 부동산 시세에 한 80% 정도 이제 통상 요즘에는 되죠. 옛날 그 전에는 막 50%, 60%대가 이제 주로 전세 시세였습니다. 이런 게 이제 80%까지 가고, 어떤 이제 지역에 개발되는 아파트나
이번에 세종시도 보면 전세가 1억 5천 가까이 떨어져 버렸다고 얘기를 하던데 80% 어떤 강남은 또 어떤 데는 90%까지 육박해서 이거는 이제 전세가 시세랑 동일한 경우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신조어인데 신조어죠. 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경매라는 바닥 부동산 바닥에서 산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가장 생소했던 게 이제 직원이 옛날에 낙찰을 실패하고 와가지고는 낙찰에 떨어져 놓고는 폐찰됐다라고 그러길래 이게 뭔 소린가 한번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사람들이 무피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피 투자? 이게 뭐야? 뭐 모피 코트 같은 건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갭 투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갭 투자 갭 투자 그래서 이게 뭐지?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나?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거더만요. 그냥 전세 끼고 사는 거. 전세 끼고 이제 매매를 했는데 워낙에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내가 투자되는 돈이 적다. 이런 부동산 옛날에도 천지에 그렇게 많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목을 받는데 그걸 이제 이름을 정하니까 주목받게 되는 거죠. 그냥 이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런 거는. 그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침형 인간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아침형 인간. 그 다음에 그랬더니 나온 게 뭐 저녁형 인간, 심야형 인간 이런 게 나오대.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분류해서 이름을 정해놨구나. 그 김춘수의 꽃인가 그 시처럼 이름을 정하니까 그거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냥 전세 끼고 매매하는 거는요, 그냥 흔히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죠. 그냥 부동산 매매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굳이 갭 투자라고 호칭을 바꿔놓으니까 되게 이시 보이고, 이걸로 가지고 이제 여러 채를 샀다 그러니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이런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이 아닌 아마추어들의 눈에는 이것들이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머리죠. 뭐 상고 머리. 딱 그러죠.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이걸 갖다 뭐랍니까? 투 칼라라 그러나? 뭐라고 하던데. 뭐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현상을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던데요. 보니까. 그러나 그런 거는 뭐 무피 투자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니까 말씀을 꺼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가 무피 그래서 가죽 같은 모피인가 생각을 했다가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그 이미 협회에서 가리키고 있는 낙찰을 요만큼 받고 낙찰가의 한 80에서 90%를 대출을 끼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 돈이 한 20% 플러스 이전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빼기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또 빼지 않습니까? 돌려받잖아요. 특히 이제 전세 보증금을 하게 되면 대출을 갚아야 되는 비율이 있지만 월세 보증금은 통상 우리가 소액 보증금의 소액 임차에 내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상 월세 보증금은 일정한 경우 상당수 부분은 대출로 변제하지 않고 이쪽으로 이제 나의 투자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보다 보면은 정말로 투자된 금액이 하나도 없이 월세만 수십만 원씩 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흔히들 있는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무피 투자 이렇게 호칭을 붙이더란 말이죠. 저는 이런 거를 붙인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부자 마인드 이런 것만 만들어 봤고요. 근데 그냥 세 속에는 이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님께서 해주신 갭 투자라는 거가 아까 이제 뭔가 싶었더니 주로 이제 전세금을 끼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전세를 끼고 산다. 전세 끼고 매입. 그 다음에 나중에 전세금 상승. 그럼 이게 현금 흐름 확대. 다시 전세 끼고 매입. 뭐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그죠? 이런 사이클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여러분들이 이제 목이 마를 때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물을 마시죠. 그랬을 때도 지금도 시골에서 우물물 받아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물 파서 먹고 사는 거에서 불편함을 안 느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 시골에는. 그러나 여러분들 서울에서 우물 파라 그러면 싫어하죠? 서울에는 수도관을 배설하려고 그러죠. 수도관.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언제든지. 이런 거죠. 그 품질도 좋아지고. 자, 여러분들이 목이 마를 때 먹는 물이 우물이어도 난 만족한다 그러면 갭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는 수도관처럼 이렇게 편하게 또는 확장적으로 이렇게 그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갭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런 어떤 우물과 수도관의 비율을 들었는가를 보면은 지금 보세요. 전세 끼고 부동산을 샀습니다. 전세 끼고 부동산을 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전 비용이 들어가죠. 이제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취득세하고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들어가죠. 매매 가격 플러스 취득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뺍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세금을 빼는 것이죠. 전세금. 그게 이제 실질적 투자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매가에서 취득세가 들어간다는 점이 첫째 포인트입니다. 그냥 매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취득세가 들어가죠. 취득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잡다한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리비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가죠? 부동산 복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아파트를 사든 뭘 사든 어떤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이건 너무 지저분한데요. 잠깐만요. 처음에 사게 되면 매입가 가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붙고요. 그 다음에 수리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경매로 사든 그냥 매매로 사든 수리비는 듭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가고 들고 날 때 복비, 부동산비가 들어가고 또 기타 갖고 있다 보면 또 수리비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수리비는 여러분들이 5년 같은 3년 갖고 있으면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손님이란다. 그 임차인이 들고 날 때 부동산 복비가 한 번만 들어갑니까? 들고 날 때 계속 들어갑니까? 계속 들어가죠. 취득세는 어쨌든 한 번만 들어가는 거죠. 1회 들어가는 거고 수리비나 복비, 그 다음에 또 다른 수리비와 또 다른 복비들이 존재한다. 이거를 다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뭘 빼는 거죠? 여기에서 전세금을 뺀다. 그랬더니 내 투자금이 적어진다. 이게 적다. 투자금이 적다. 이런 사례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니까 제가 따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갭 투자라고 표현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보면 매매가 빼고는 복비까지 전부 다 비용입니다. 그죠? 비용은 하락세가 아니고 상승세죠. 비용은 상승입니다. 전세금은 비용입니까? 이득입니까? 비용이다, 이게. 요거는 이득이 아니죠. 내 돈이 아니고 어차피 돌려줄 돈이다, 이게. 어차피 나간다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어차피. 그러니까 보세요. 내 돈이 처음에 투자돼서 전세금이 더 높아진다고 한들 어차피 돌려줄 돈이지 내 이득이 아니라는 점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취득세, 수리비, 복비, 이런 거는 비용은 꾸준히 상승한다는 점이죠. 그럼 이곳에서 플러스 10,000원이라도 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플러스 10,000원이라도 벌리나요? 이 구조에서? 안 벌리죠. 여기에서 10,000원이라도 벌릴 수 있는 이 구조가 전혀 없고요. 여기에서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세금이 오른다. 아까 말한 대로 오를 만한 지역을 산다나요? 이렇게 썼죠. 자, 전세금이 오른다는 것은 뭐가 오르는 거죠? 집값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갭 투자의 어떤 이득은 집값 상승이다. 이게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조건부 투자입니다. 이게 그죠? 집값 상승을 조건부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취득세, 수리비, 복비, 이런 거는 순전히 나의 돈에서 나간다. 이거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갭 투자의 최종 종착지는 뭐냐면
집값 상승분에서 나의 아까 그 취득세, 수리비, 복비, 다시 수리비, 복비, 뭐 이런 류의 이제 잡다한 어떤 그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 어떤 경우는 이사비도 줘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잡다한 비용들이 있을 것이다. 이 비용, 그게 뭐가 붙냐면 또 재산세가 해년마다 붙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세도 붙을 것이다. 자, 요런 것, 취득세, 수리비, 복비, 재산세, 해년마다 나가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집값 상승분이 전제해야만 된다. 이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부동산이 어쨌든 상승하는 지역이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한정적인 조건 하에 투자다, 이게.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분명한 지역이어야만 한다.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분명한 지역이면 그곳에 빌라, 다세대, 단독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토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지역의 혁신도시나, 그죠? 그 다음 지역에 개발하는 세종시 같은 곳,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권 중에서도 집값이 많이 상승하는 지역, 이런 지역, 즉 아파트의 그 상승분이 강하다면 그 지역은 당연히 빌라 다세대 단독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게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갭 투자의 비용과 이득을 보시면 이득은 없어요. 사놓고 전부 다 비용만 나가는데 오로지 특징이 전세금이 좀 오른다는 얘기죠. 전세금 또한 남의 돈이고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전세금이 오른다는 말은 거꾸로 집값이 상승한다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제때 시세대로 주고, 그죠? 제때 매입 당시에 시세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집값이 상승하는 이 구조다, 이게 이 구조죠. 그러면 경매는 매입 당시에 갭 투자를 하는 지역에 도매가로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할 바를 비하셔야지. 이걸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경매를 아직은 모르신다. 자, 매입 당시에 동네에서 시세로 구입하고, 금매든 어쩌든 매입 당시 동네 시세죠. 구입하고 집값이 상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매는 뭐냐? 매입 당시에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보다 싸게 사서 도매로 구입해서 그 지역의 집값 상승이 갭 투자하는 그 물건만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는 갭 투자는 여기가 시세면 시세에 구입해서 이제 시세 상승분이라는 게 조건이 있을 때, 전세도 이게 전세죠. 전세가 이렇게 따라서 오르는 때 집값도 오르지. 그러면 집값을 천장을 뚫고 전세가 올라가진 잘 않으니까요. 어찌됐든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시세도 살짝 오른다는 얘기고, 시세가 상승이 존재가 되어야만 이 구조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세금도 남의 돈이고 복비도 남의 줘야 되고 취득세 줘야죠. 재산세 물어야지. 수리비 물어야 되는 이런 일방적인 비용은 결국은 나의 주머니에서 나가지 어디서 벌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전세금의 상승분 가지고 또다시 이런 물건을 삼으로써 시세를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한다는 이 시세 상승이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죠. 전세 상승이 키포인트가 아니고. 전세는 상승하는데 시세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면 그냥 쓸데없는 투자죠. 이거는 크게 이익이 없다. 비용만 지출하는 구조가 돼버린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보다 싸게 구입해서
그럼 전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전세보다 싸거나 같게 구입할 수도 있겠다. 아파트면 특히 아파트 낙찰이 높으니까요. 그래놓고 똑같이 시세 상승분을 노린다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갭 투자를 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차라리 경매로 사는 게 제일 빠른 게 그리고 전세를 끼는 거는 저는 이제 추천하지 않죠. 자, 전세를 낄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목돈을 회수한다는 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전세금을 돌려달라 할 때 돌려주는 부담이 작동하고 전세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있는 재산세, 복비, 수리비 등에서는 순전히 내 돈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한계가 딱 부닥치는 방면에 대신 이제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은 월세 소득이 생기죠. 월세 소득이 생겨서 그 돈으로 경비를 지출하고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남은 차익만큼이 나의 이제 소득으로 순소득으로 자리 잡게 돼서 돈을 더 크게 버는 거죠. 이 월세 구조에서 이제 특히 이제 집값 상승은 동일하게 된다라고 보면 이제 상승분에 대한 이득도 취하고 이제 월세 소득으로 경비를 제하게 되는 이런 메리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금리 상승이 좀 되지만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월세는 더불어 상승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에도 금리가 월세 수준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금리는요. 금리가 6%, 8% 할 때요. 6%, 7%할 때죠. 금리가 6%, 7%할 때는 월세가 거의 12% 육박했었습니다. 요즘에 금리가 1%, 1.5% 하니까 월세 수준이 이제 7%대로 떨어져서 뭐 7%, 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금리가 지금 다시 상승하잖아요. 그럼 다시 그 월세 수준도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구조는 이제 그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어떤 비용 구조, 그죠? 돈이 들어가는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 내 돈으로 남의 돈으로, 그죠? 월세 소득으로 감당이 되는 구조여야만 이게 진짜 돈을 벌었다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전세가 좀 올라가가지고 내 돈이 조금 어차피 나중에 전세는 무조건 2년 안에 상승한다. 되게 까다로운 조건 안에서 돈 벌죠. 전세는 2년 후에는 상승한다. 그러므로 이 집도 시세는 상승한다. 굉장히 일방적인 어떤 희망사항이 섞인 이 조건, 희망 조건이 달성되는 그 조건 하에,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엄격한 환경 하에서만 성립하는 투자다 이거는. 즉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한부 인생 같은 거죠. 시한부 투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매는 전천후 투자다. 전천후. 기상이 악화되든 기상이 좋든 나쁘든 어찌됐든 생존하고 이득이 커진다. 이득이 큰 업종이고 여기에는 이득보다는 어떤 그 전세 상승과 시세 상승이 동반돼야 되는 극히 한정된 조건 하에서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투자라고 할 것인가? 그냥 이건 투자가 아니고 그냥 하는 거다. 이건 하는 거다. 그렇죠. 그냥 하는 거. 요거는 투자, 경매는 투자 정도는 되겠죠. 이득이 이제 생기는 자리고. 이거는 이제 비할 바는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 그 안양수원 지사장도 했었던 거고, 한 30채 정도 갖고 있었다가, 그거에 한계를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한계를 부딪힙니다. 이렇게 군뱅이가 이렇게 술술술 기어가면은, 여기가 벽이 있으면, 군뱅이는 가서 머리를 쳐본 다음에 벽이 있구나를 알지만, 똑똑한 사람은, 눈으로 보고, 여기가 벽이 있구나. 그럼 여기로 안 가야지라고 선택을 하는데, 그리고 길을 돌죠.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혀야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갭 투자를 그럼 나쁘다고만 볼 것이냐? 저는 나쁘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까 말한 우물물과 수돗물의 차이다. 그래서 어떤 한정된 조건 하에서 불편함이 있는 투자라면 수도 같은 경우는 편하게 마시는 물이다. 샤워도 하고 뭐 우물물 퍼서 샤워할 것 같으면 힘들어 죽어버리죠. 수도가 있으면 난방을 떼면 되는데 우물은 길어다가 불을 뗀 다음에 따뜻하게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여러모로 있는 지역이고 한정이 지어져 있고 가뭄이 좀만 들이치면은 그 우물물은 먹지 못하지만 수도 같은 경우는 가뭄이 쳐도 먹을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다.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매까지 굳이 하신 분이 이제 갭 투자라는 이런 거에 이제 이상한 거에 나름 이제 오히려 저 하등하는 거죠. 하등하고 열등한 어떤 투자에 눈이 간다는 것은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더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경매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지만 고수의 경제는 좀 드물죠. 이거는 두고 볼 것도 없는 하등한 경지고 경매는 그거보다 월등합니다. 일종의 이제 하나는 프로펠러 엔진 달린 비행기라면 하나는 이제 F-35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거가 경매는 보세요. 월세 소득이 나오고 남의 소득을 있잖아요.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득. 요 갭투자인가 얘는 소득이 없고 시세 상승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지금 세종시가 전세가 며칠 전에도 1억 5천만 원 폭락했답니다. 이런 거는 유동적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했던 사람 그냥 또 손에 몇 천씩 몇 억씩 봐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같이 뭐 대출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하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추세인데 경매 투자는 항상 상승만을 전제할 수 없다라고 제가 늘 강의를 했죠. 부동산은 사람이란 게 기분이 좋고 나쁨이 이렇게 있고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 대표 선수도 잘할 때 나쁠 때가 있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계속 상승할 것만 전제로 한 투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 같은 것이죠. 부동산이 만약에 5천씩 빠져버리면 전세금도 더 빠지면 전세금을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세는 시세대로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갭 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세대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경매 투자는 도매로 구입하는 거고 여기서 출발점이 스타트가 다른데 이거를 뭐 비할 바라고 할 것도 아니고 이걸로 하는 것은 그래도 나은 것은 투자 안 하고 게을리하면서 시간 죽 때리다가 돈을 못 버는 사람보다는 어떤 이런 시절은 아까 말했잖아요. 시세가 상승한다. 전세가 상승한다. 이런 시절은 금리가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금리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되는 것인데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이 살짝 하향 안정세로 주저앉죠. 그런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옛날부터도 이렇게 약간 출렁출렁 이런 게 좀 심했지만 단독 다세대나 이런 거는 좀 출렁출렁이 이렇게 미미한 어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출렁거림이 싫으신 분은 또 이런 걸 하시고 또 아파트는 낙찰을 받으려고 해도 뭐 90%대 이상이 낙찰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세 차익이 중시되는 어떤 지역, 월세 수입이 중시되는 지역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라는 거는 또 운이 좋으면 또 으쌰으쌰 하면서 오르는 맛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력에 또 빠져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죠. 어느 쪽이든 옳다 그르다는 할 수 없지만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서는 정답이 딱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